글대로 갔을 때 내 사랑하는 짝들과 노상 고리치고 춤추며 몰려다니다가 어쩌지 어부의 그물에 걸려 살기 좋다는 원산 구경이나 하루 이집트의 왕처럼 미라가 됐을 때 어떤 외롭고 가난한 시인이 밤늦게 시를 쓰다가 쇠주를 마실 때 여기까지. 너무 멋지게 해주시네요. 오영명 선생님이 즐겨 부르셨던 명태라는 노래죠. 네. 이 노래 가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뒷부분에 보면 짝짝 찢어지어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 내 이름만 남아 있으리라. 명태. 저는 이 노래를 그 공연 때 부르고 나서 그 맥주 마실 때 먹태, 황태 등등 먹을 때는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고 먹습니다. 네 이름을 기억하마.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서울의 고용 환경을 바꾸자는 시민운동이 90년대 시작됐고, 이게 96년에 접니다. 벌써 지금 96년 몇 년 전이에요? 30년 전. 제가 지금 우리 나이로 63세? 네. 6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호랭이띠. 그러니까 이때는 30대 때 젊은 30대 정석. 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했고 서울의 덕수궁길에 이런 도로가 이제 바뀌어요. 오행우선도로. 원래는 차가 양방향으로 다니고 보도는 이렇게 좁았는데 차를 일방으로 하고 속도 못 내도록 구불구불하고 나머지 공간은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고, 그러니까 도로를 근본적으로 바꾼 거죠. 예술의 전당 앞에도 지하도만이 있던 곳에 횡단보도를 복원을 했고, 인사동, 명동, 관철동에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서울이 변화하는 거예요. 서울광장, 서울시청 앞에 예전에는 이랬어요. 이렇게 차들은 모든 방향으로 다 마음껏 갈 수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시청 앞에서 땅 위로 길을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땅 속으로만 건너가요. 여기에다가 광장을 만들고 횡단보도를 이렇게 그으니까 이제 사람이 땅 위로 길을 건너갈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전주에도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지고, 대각선 횡단보도 우리 인천에도 많죠. 네. 대각선 횡단보도는 사람을 가장 이렇게 배려하는 횡단보도예요. 나는 여기서 여기로 가고 싶은데 가운데 이게 없으면은 이렇게 건너가야 되잖아요. 두 번씩이나. 죽을지도 모르는 게. 그래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게 배려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횡단보도인데, 이 스크램블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all red signal, 그러니까 모든 방향의 차들이 전부 빨간불이 한 번 더 이 신호 주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교통은 누구를 더 배려할 거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이제 대중교통 개혁이 2004년에 있었죠. 그래서 버스를 그 기능을 나눈 거예요. 빨간색 버스는 광역버스, 서울 외곽에서 서울까지 최단거리를 막힘없이 오게 하는 버스. 그 다음에 파란색 버스는 서울의 동서남북 방향을 가장 빨리 연결해주는 간선버스. 그 다음에 초록색은 그 지역 안에서 순환을 하는 지선버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을버스 이런 식으로. 서울의 이 파란색 간선버스 버스 번호가 보통 3글자인데 숫자, 이 번호에 의미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서울이라면 저 북쪽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이 지역에 따라 번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20번 그러면 7번에 출발해서
2번으로 가는 버스예요. 아, 7번은 어디야? 8번이 7번은 저 은평구 쪽. 그래서 720번은 은평구에 출발해가지고 쭉 가서 종로를 쭉 지난 다음에 우리 시립대 앞으로 지나가서 2번이니까 저 어디 강북구나 이쪽으로 가는 거. 만약에 420번, 4번은 저 이제 강동 송파 쪽이거든요. 그럼 420번 버스는 강동 송파에 출발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어디로 가면 20번이니까 서울의 동북쪽으로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버스 번호만 봐도 대충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알 수 있게 이렇게 버스 개혁을 했고, 중요한 거는 전용차로 버스가 막히지 않게. 그러니까 자강보다 빨리 가게 해줘야 대자보 도시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서울의 전용차로는 온갖 버스가 다 다녀요. 그래서 문제. 우리나라에서 전용차로 이제 이거를 BRT라고도 해요. BRT, 버스 레피드 트랜짓, 간선 급행 버스 체계. BRT가 가장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세종시. 세종시의 BRT는 자강보다 빨라요. 이 BRT 평균 주행 속도가 40km가 넘어요. 서울이나 수도권의 이 버스 전용차로 주행 속도는 20km대예요. 근데 세종시는 BRT만 다녀요. 뭐 관광버스니 뭐니 일반 버스 못 다니게 해요. 그리고 세종시는 처음부터 이렇게 교차로도 입체화를 해가지고 BRT가 막히지 않게 이렇게 해서 다니게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갈아탈 때, 그러니까 버스 개혁을 했던 핵심 이유는 모든 사람이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한 번에 타고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노선이 막 굴곡이 되고 막 다 한쪽에 몰려 사람 많이 타는데. 그래서 이거를 광역, 간선, 지선, 마을버스로 기능을 나누고 환승하게 하죠. 그죠? 그래 광역으로 빨리 와서 딱 내리고 거기에서는 간선이나 지선 타고 딱 환승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목적지를 가는 게 아니라 환승을 통해서. 그러면 환승할 때마다 돈을 받으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승할 때 요금을 감해줘요. 이거를 준공영제라고 합니다. 버스 공영제인데 완전 공영제는 시에서 다 버스 회사로부터 다 사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들마다 이 손실이 있을 것들을 이렇게 보상해주는, 전체의 이익을 나눠주는 이런 방식이죠. 그리고 광화문에도 횡단보도가 원래 없던 곳에 이렇게 그어졌죠. 2005년에. 그리고 이 우리나라 국보유로 숭례문 원래 이랬어요. 사람은 다가갈 수가 없었어. 이 도로 가운데 섬처럼 그걸 이렇게 붙였죠. 이렇게. 그랬더니 사람이 다가갔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여기다 누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래서 그냥 불나고 난 뒤에 누가 내버려 두지 뭐 한다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해가지고 불을 내게 하냐고 막 그런 분도 계셨어요. 서울은 2017년에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쉬워요. 서울 사대문안이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법에 따라 지정이 됐으면 사대문안은 지금보다 훨씬 더 녹색교통 위주로 바꿨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녹색교통 중에 하나인 자전거, 종로, 청계로, 을지로, 회계로 양쪽으로 자전거 차선 하나씩 딱딱 좀 주고 자전거 타기 좋게. 그리고 주말에는 웬만한 차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좀 도심부가 완전히 녹색교통이 아주 우대받는 곳으로 이렇게 하고 운영을 했다면 시민들의 마음이 변하고, 서울이 변하면 우리나라 전국이 변해요. 항상 서울에서 먼저 선방을 날리곤 했어요. 우리 인천이 먼저 이번에는 한번 선방을 날려볼까? 대자보 두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제안을 하셔서. 그리고 서울역 고가처럼 차가 다니던 길을 이제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길로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세종대로 사람 숲길이라고 하는 게 그나마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이 사업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시장이 돼서 이제 개막식을 오프닝을 했는데,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 조금 못 미쳐까지 우리나라 제일 중심도로예요, 그죠? 네. 광화문 앞에서부터 쭉 와서 서울시청을 지나고 그다음에 남대문을 지나서 서울역까지 가는 이 도로, 그 도로의 양쪽에 차선을 하나씩 없앤 거예요. 차도를. 그리고 뭘로 바꿨냐면 자전거 도로를 바꾼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세종대로 사람 숲길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나라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다른 나라 얘기를 좀 할게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1962년에 이 길을 차가 안 다니는 길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요 전에는 이 모든 도로가 전부 차로 범벅이에요.
모든 도로에 차가 다 양방으로 다니고 옛날에 이 코펜하겐 다운타운에 있던 광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장들은 전부 뭐로 습했어요? 주차장으로. 그러니까 온 도시가 그냥 차로 난리야. 그리고 막 빵빵빵빵 하고 막 교통사고 나고 매연으로 그냥 도시가 뒤덮이고 이거를 바꾸자라고 아이디어를 낸 게 얀겔이라는 사람. 그런데 이 얀겔이 아이디어가 뭐냐면 저는 이제 야금야금 작전으로 명명을 했는데 처음부터 막 바꾸면 안 된다. 이 가운데 제일 효과가 클 이 도로를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를 차가 못 다니게 딱 막아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온 동네가 다 차로 난리인데 여기는 차가 안 다녀. 코펜하겐 시민들 또는 다운타운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여기로 올 거 아니에요. 여기로. 왜냐면 여기 차가 안 다니니까. 그리고 여기는 차가 안 다니니까 소리도 안 나고 안전하고 공기도 좋고. 그럼 이 길가 가게들의 매상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지. 그걸 보고 6년 뒤에 우리도 하자.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따라한 거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다시 70년대 초에는 이만큼 늘어나요. 80년대 이만큼, 90년대 이만큼, 96년까지 한 30년의 긴 시간 동안에 야금야금 이 도심부를 바꾼 거예요. 왜 우리가 학교 주변에 30km 속도 제한을 하느냐? 내가 지금 내 차를 운전을 합니다. 시속 30km로 스쿨존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을 해요. 저 15m 전방에서 아이가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왔어요. 못 봤는데. 그럼 그걸 보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럼 아이는 살릴 수 있어요. 왜? 30km로 가면은 15m에서 안 가서 쓰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50km로 운전을 했어요. 15m 전방에 아이가 튀어나오면은 살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빨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공주거리라고 하죠. 이 차가 밀리니까. 그래서 속도 제한을 하는 거다. 속도 제한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영국은 이 보행자들의 굉장히 세심해요. 특히 횡단보도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횡단보도를 운영해요. 제일 많은 게 제브라. 이 횡단보도의 특징은 뭐예요? 뭐가 없어요? 신호기가 없어요. 신호기가 없다는 얘기는 보행자들은 아무 때나 건너가도 된다는 거죠. 운전자들은 건너가는 사람 무조건 서야 돼요. 그래서 좀 요란하게 해요. 이 지글지글 차선을 바닥에 긋고 그 다음에 이런 기둥을 세우고 밤에는 불도 켜고. 그다음에 펠리칸 횡단보도는 신호기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보행자가 와서 꾹 누르면은 신호가 바뀌는 버튼식. 그리고 영국은 이런 중간에서 한번 쉬게 하는 이 스태거드라고 하는데 우리 한 번에 건너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안전선에서 약간 돌아서 가게 하는 이런 횡단보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와 보행자들을 함께 이 신호를 같이 운영하는 투캔이라는 게 있고, 영국에는 말 타는 사람이 많은 동네도 있는가요? 페가수스라고 하는 횡단보도는 승마자들에게도 신호를 따로 주고, 그리고 이제 이 퍼핀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는 이런 센서 기술이 발달해서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990년대부터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횡단보도 위에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차들이 얼마나 오는지를 감지를 해서 그 결과를 신호에 반영해주는 센서를 하는, 이렇게 횡단보도 하나에도 굉장히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선은 안전섬이 대부분 없어요. 횡단보도에. 그죠? 넓은 횡단보도 한가운데 안전섬이 없어요. 우리는 안전섬이 있으면 운전자들이 기겁을 할 거야. 무슨 저 장애물을 설치했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안전섬을 설치하면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가까이 올 때 속도를 줄입니다. 안전섬에 박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저 보행자들은 중간에 한 번 안전하게 쉬어서 좌우를 살피고 건너갈 수 있고. 자, 안전섬 대신에 횡단보도에 이렇게 차도를 폭을 줄이고 이렇게 해주면 어떤 좋은 점이 있겠어요? 보행자는 건너갈 거리가 짧아지죠. 운전자는 도로폭이 좁아지니까 속도를 줄이게 되고, 그죠? 자, 우리는 지금은 횡단보도 바닥 높이가
보도 높이의 차도 높이예요. 대부분 차도 높이야. 일부가 보도 높이 뭐 드물게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횡단보도의 바닥 높이를 보도 높이로 해주고 여기다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겠어? 보행자들이 같은 높이로 건너가요, 그죠? 지금은 어떻게 돼? 보도로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 가면 경사를 거슬려. 그러면 내려가서 다시 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보도가 평탄하지가 않고 막 경사가 생기잖아요, 그죠? 비 오고 눈 오고 해봐 막 미끄러지지. 그래서 차도를 배려할 거냐, 보도를 배려할 거냐. 얘하고 합친 게 이런 거죠. 더 좋죠, 그죠? 그래서 횡단보도 하나하나에도 디테일이 있다. 일본의 이 가나가와 현의 어느 동네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요. 그 어른들한테 이 목걸이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외출할 때 목걸이를 차고 나오면은 횡단보도 딱 쓰면은 횡단보도가 이 목걸이를 감지를 해. 아이고 어르신 오셨습니까? 그래가지고 녹색 신호를 좀 더 길게 해줘. 왜냐하면 어른들은 걷는 속도가 조금 느리니까. 보통 지금 1초당 1m로 계산하는데 이 어른들의 경우는 1초당 70cm로 0.7m로. 그러면 보행 신호를 조금 더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브라질의 꾸리티바라고 하는 도시가 전 세계에 지금 가장 존경받는 도시예요. 생태 도시로, 환경 도시로. 그 꾸리티바를 세계적인 도시로 바꾼 분이 자이메 네르네르라고 하는 이분이 꾸리티바 시장을 3번 하셨고 주지사를 또 2번 하셨고, 이분은 도시 문제 푸는 해법으로 도시 침술, 공동 책임 방정식, 창의적 디자인. 침술이라고 하는 말은 뭐의 상대어예요? 침술? 침술은 침을 딱 넣는 거잖아요. 돈 많이 안 들이고. 도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수술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배를 가르고 장기를 다 끄집어내고 새 걸로 교체하고 이런 수술 방법 말고 침술의 방법도 있다. 적은 비용으로 작은 변화를 넣어서 그것이 도시 문제를 풀게. 그리고 도시 문제를 푸는데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 책임. 누가 공동 책임을 져야 돼요? 시민들. 그래서 꾸리티바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운행한 게 바로 BRT,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 래피드 트랜짓. 우리 전 세계의 대중교통은 이렇게 진화해 왔어요. 제일 먼저 등장한 대중교통은 지하철입니다. 서울도 지하철이 있고 도쿄도 지하철이 있고 뉴욕, 런던, 파리 다 지하철이 있어요. 이 지하철의 역사는 뭐 1800년대, 뭐 1900년대 초, 서울은 1970년대. 지하철은 기차를 땅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건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지하철 지금 적자가 많아요, 흑자가 많아요. 대부분 적자예요. 일부 몇 개 노선 빼고. 그러면 비수도권 지역의 뭐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지하철은 적자일까요, 흑자일까요? 당연히 적자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도시가 지하철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대도시들, 그리고 그 시기에 1900년대 초부터 이 지하철을 건설했던 도시들이 지하철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지, 지금 막 지하철을 파질 않아요. 유럽 대부분 도시들은 지하철 말고 뭘 갖고 있어요? 트램, 노면전차. 그죠? 왜냐하면 땅속에 기차를 집어넣는 것보다 땅 위에 전차를 달리게 하는 게 돈이 덜 들죠. 그죠? 그래서 지하철을 가진 일부 거대 도시들, 그리고 트램을 운영하는 유럽의 많은 도시들. 자, 꾸리티바는 그럼 우리는 어떤 대중교통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지하철과 성능에 있어서 별 차이가 안 나고 지하철이나 트램보다 훨씬 비용이 덜 드는 멋진 새로운 대중교통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BRT. 이거는 버스로 운영합니다. 버스를 2대, 3대를 연결해요. 왜?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전용 차로를 달리게 해요. 안 막히게. 땅 위에 버스지만 지하철이나 다름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BRT의 핵심 기술이 하나가 이 원통형 정류장이에요. 이 정류장을 이렇게 튜브 형태로 만들고 여기에 들어가면서 요금을 내게 해요. 그러니까 지하철이랑 똑같아. 그죠? 그러면 이미 요금은 체크했잖아요. 그럼 요 원통형 튜브 정류장 안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여름 땡볕이나 한겨울 추위나 쾌적하게 보호받는 상태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이
버스가 굴절 버스가 오면은 출입문이 몇 개예요? 지금 위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 다섯 개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니까 내리는 사람이 확 내리면은 타는 사람들이 확 타죠. 그러니까 공회전 시간도 줄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탈 때 카드 꺼내가지고 찍다가 에러 나면은 기다리고 내릴 때 또 찍고 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970년대, 74년에 처음 개발한 BRT가 이렇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다. 비용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지금 지하철 가운데 땅속 깊이 다니는 GTX라는 게 있죠. 수도권에. 얘는 1km 건설하는데 2,000억대예요. 그러면 GTX 10km 건설하면 2조, 100km 건설하면 20조가 들어요. 그죠? 일반 지하철은 1,500억 정도 들어요. 1,500억. 그러니까 GTX 못지않게 고비용이죠. 그죠? 트램은 500억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 비용이죠. 후리츠바가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에 대중화시킨 BRT는 1km에 30억입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대중교통은 뭘로 해야 돼요? BRT로 해야 되죠. 그런데 왜 세종시나 BRT가 있고 우리 수도권에 소위 약간 좀 짝퉁 BRT라고 할 수 있는 버스 전용차는 왜 20km밖에 속도가 안 날까? 그래서 이게 우리의 좀 아쉬운 점이에요. 자,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 돈키호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엔리케 페날로사 시장, 이분도 보고타 시장을 90년대 말, 2000년대 초 두 번을 연임했어요. 자, 이 보고타는 1년에 하루는 온 시민들이 자가용을 타지 말자. 그래서 보고타 카프리데이, 차 없는 날을 제도를 매년 2월 첫째 주 목요일날 합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매년 반복적으로 온 시민들이 자가용 없이 하루를 살아보는 경험을 하게 하고, 보고타가 74년에 처음 시작해서 전 세계로 확산시킨 시클로비아. 시클로는 자전거라는 뜻이고 비아는 도로, 도시. 차 없는 거리예요. 이 시클로비아는 74년에 처음 시작할 때 일요일에 했어요. 그리고 공휴일에도 해요.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반나절. 그래서 주요 도로에 차량 통행을 막아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차가 다니지만 일요일이 되면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 도로에 차를 딱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가 차가 안 다니니까 차 없는 거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쓰겠죠. 그거를 74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몇 년을 한 거예요? 50년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보고타 시내에 차 없는 거리를 하는 데가 127km. 무려 127km. 보여드릴까요? 어디서 하는지. 이렇게 많은 데서요. 이 색깔 칠해진 도로가 다 차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긴 차 없는 거리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쫙 달리는 거예요. 127km까지 늘려갖고 작년 말에 24년 12월에 50주년 행사를 했어요. 부럽죠? 50년 전부터 매주 차 없는 거리를 해온 사람. 뉴욕의 로빈훗 별명을 듣는 자넷 사디칸 이분이에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 이 사람을 되게 교통국장은 남자들이 주로 했는데 이 여성 교통국장을 임명을 하고 이 자동차가 지배한 도시를 살아나게 한번 돌려주자, 이런 아주 혁신적인 정책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맨하탄의 이 뭐라고 그래요? 타임스퀘어. 여기가 타임스퀘어인데 타임은 있고 스퀘어는 없었어요. 왜냐면 여기도 차가 다니고 여기도 차가 다니고 여기 브로드웨이까지 차가 다녔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브로드웨이를 차량 통행을 막고 광장을 만들었어요. 막 뉴욕 시민들이 엄청 환영했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영 안 했어요. 특히 택시 기사들이 엄청 반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You know, at Times Square, there was a snowball fight that took place, completely spontaneous, completely unplanned. And it's not like I ever thought, hey, we're going to reclaim space here and there's going to be a snowball fight.
that maybe wildness, of a city can really only happen when you have a critical mass of people living their lives in the public realm. 없던 광장이 만들어지고 어느 날 폭설이 내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패로 나뉘어가지고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바뀌면 사람들 마음도 바뀌어요. 동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보행자 사고는 줄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찬반이 분분했지만 막상 광장을 만들고 나니까 야 이건 잘한 일이다 하는 여론이 올라가죠. 뉴욕은 그 아까 시클로비아 비슷한 거를 여름철에 합니다. 서머 스트리트. 여름의 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 이게 2023년 2년 전의 예인데 7월 29일, 8월 5일, 8월 12일, 8월 19일, 8월 26일. 무슨 요일 같아요? 일주일 전. 네, 일주일 단위고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철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한 6주, 5주 동안을 이 차 없는 거리를 하는데 이렇게 여기가 맨하탄이잖아요. 이렇게 긴 구간이 있어요. 이만큼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이렇게 여름철에 한 달 정도를 매주 차 없는 거리를 합니다. 프랑스로 가볼게요. 파리의 베르트랑 들라노에라고 하는 전 시장이에요. 2001년부터 14년까지 13년을 시장을 했어요. 이 사람도 자동차를 사람에게 돌려주자 하는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2년에 우리 한일 월드컵 할 때 여름철 한 달 동안 센 강변 이 자동차 전용도로 이 조르주 뽕피드라고 하는 이 고속도로를 폐쇄를 시켰어요. 한 달간. 서울로 말하면 강북 강변도로 이만큼 구간을 잘라버린 거예요. 차가 못 다니게. 그리고는 거기를 뭘로 바꿨어요? 해변으로 바꾼 거예요. 해변. 파리 플라주라고 불러요. 파리 해변. 이 파리 해변에 한 달 동안에 200만 명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파리에 사는 부자들은 여름에 뭐 저 어디에요? 저 그리스에 어디 뭐 산토리니 뭐 나폴리 이렇게 휴가들 갔을 텐데 바쁘고 여유가 없는 파리 시민들은 주말이 아니라 한 달 동안이니까 주중에도 여기 와가지고 선탠도 하고 센 강변에서 이 뭐라 그래요? 강을 바라보면 멍 때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물멍을 즐긴 거죠. 맥주 한잔 하면서 반응이 좋으니까 매년 반복해요. 그러다가 2010년부터는 아예 영국 폐쇄시켰어요. 이게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제가 2017년인가 EBS 그 비욘드라고 하는 과학 다큐 촬영을 하러 파리에 가서 일부러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도로를 완전 폐쇄시키고 이 차도를 이제 보행자 공간을 바꾸는 사업을 한참 하는데 평일 오후 퇴근 무렵에 그 옆에 도로가 엉망이에요. 차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파리에 한 30년 산 또 통역 선생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파리 시민들은 시장에 이런 일을 하면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정 교수님 파리 시민들은요 자기가 머리로 생각했을 때 옳은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옳은 일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불편이 끼칠 경우에 그거를 대놓고 불평 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일이니까. 그게 파리지엔, 파리지엔이다. 야 훌륭하다. 자, 현 파리 시장님 안 히달고 이분은 2014년에 아까 그 베르트랑 들라노의 시장이 13년 시장을 할 동안 내내 부시장이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에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 6년 임기를 마치고 2020년에 재선에 출마했어요. 파리는 6년 임기예요. 그때 2020년 코로나 때 이 자기가 재선 시장에 출마한 공약으로 생태, 연대, 건강 이때가 코로나 때였잖아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상상을 초월하는 공약을 발표합니다. 자, 첫째, 파리에는 볼로뉴 뱅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 숲이 있어요. 이 두 숲의 면적을 합치면 이 파리 이 도시부 면적의 21%나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허파가 파리 시내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베르시 샤랑통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약 10헥타르가 되는데
6개의 초고층 빌딩을 짓는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진행 중이었어요. 내가 재선에 성공하면 요거 나가리 시키겠다. 그리고 그 땅을 파리의 제3의 숲으로 만들겠다. 이 코로나 때라는 것도 영향을 줬을 거예요. 전면 백지화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런 데에도 새로운 숲을 늘려가겠다. 도시가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하고 사람이 안 죽는다. 이런 강력한 생태주의 공약을 내세웁니다. 또 하나 공약이 파리 전역 30km 속도제. 인천이나 서울 같은 도시 전역을 30km 속도제 안 한다고 그러면 뭔 일이 날 거야. 운전자들이 막 난리가 나요. 막 경적으로 울리고 막. 그런데 파리는 이미 이게 이제 2019년 이후 30km가 요 색깔이에요. 보라색. 그럼 나머지 지역은 이미 했던 거예요. 2018년에 지정했고 그 전에. 그러니까 야금야금 30km 속도 제한을 늘려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아니 파리 같은 이 대도시, 국제적인 도시에 자동차 주행 속도를 30km로 묶겠다는 뜻은 온 도시가 스쿨존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웬만하면 차 몰고 나오지 마세요. 혹시 차 몰고 나올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슬슬 기어다니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공약을 내걸고 재선에 성공합니다. 이달고 시장도 훌륭하지만 그런 공약을 내건 시장을 뽑는 파리 시민들이 더 훌륭하죠. 파리에는 시내 이 길마다 길가에 다 주차장이 있어요. 노상 주차장. 그 노상 주차장의 4분의 3 정도를 폐쇄시키겠다. 주차장을 뭘로 바꾸겠다? 자전거 도로, 고도, 녹도로 바꾸겠다. 또 하나, 파리의 가장 상징 거리 샹젤리제. 왕복 한 8차선 정도 될 거예요. 그 샹젤리제에 이쪽에 두 차로, 이쪽에 두 차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가든, 정원화하겠다. 차가 많이 다니는 넓은 도로 샹젤리제가 아니라 숲속과 같은 샹젤리제를 만들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놀라운 공약은 이거예요. 이거는 파리의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서울보다도 지하철이 많죠. 땅속으로 지하철이 다니는 도로 위에 전부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 이게 벨로폴리탄 프로젝트. 벨로, 자전거, 폴리탄, 도시. 자, 이 자전거 도로의 총 연장이 170km예요. 지하철이 안 다니는 도로가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긴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우리 돈으로 3,400억 원. 자, 이 돈으로 지하철을 건설하면 몇 킬로? 2km. 트램을 건설하면 몇 킬로? 7km. 자전거 도로는 몇 킬로? 170km. 이런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가성비. 가성비 짱.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여러분이 이제 땅 속에 들어가서 지하철을 탈 겁니까? 땅 위에 자전거를 탈 겁니까? 저 같으면 자전거 탈 겁니다. 지하철 이용객이 줄어가지고 또 손해볼까 걱정은 되지만 하여간 이렇게 지금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15분 도시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사람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15분이면 출퇴근, 그 다음에 등하교 또는 쇼핑 등 일상적인 도시 활동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뭐에 반대예요? 아까 얘기했던 교회화. 사람들이 직장은 시내에 있고 집은 저 도시 바깥에 옮기게 해가지고 출퇴근을 하도록 하는 이 문제를 이제는 없애겠다. 결국은 우리나라도 지금 저는 수도권에도 비수권에도 이제 신도시 그만 지어라. 자꾸 외곽의 신도시를 지으면 사람들의 이동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도시는 텅텅 비어가는데 인천도 똑같잖아요. 인천의 원도심은 텅텅 비어가는데 왜 자꾸 신도시를 만드느냐. 이제 그만하자. 오히려 빈 곳을 채우자. 이 또 아주 정말 약간 미친 듯이 훌륭한 시장님 한 분을 더 소개하면 스페인의 폰테베드라, 미구엘 페르난데스 로레스. 이분은 원래 의사였어요. 1999년 폰테베드라 시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 당시 폰테베드라는 자동차로 완전히 엉망이 된 도시였어요.
인구가 한 6만 정도 되는데 차가 3만 대. 교통 체증, 소음, 매연, 교통사고, 외신 기자들이 자동차로 가득한 사막과 같은 도시 폰테베라. 그래서 의사였던 미구엘 로레스는 내가 우리 도시를 고쳐보겠다. 그리고 공약을 발표하는데 깜놀. 도심부 30제곱킬로미터 안에는 일체 차가 안 다니게 합니다. 버스도. 아주 놀라운 공약이죠. 그러면 경기 지역에 와서 차는 주차하고 이 30제곱킬로 안에서는 자전거나 걸어서 활동을 해라. 물론 구급차나 응급차는 다녀요. 또 하나의 공약은 도시의 주인의 등급이 있다. 가장 1등급은 걸어다니는 분들, 2등급은 자전거 타는 분들, 3등급은 대중교통 타는 분들, 4등급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는 반대다. 내가 시장이 되면 바꾸겠다. 그렇게 시장이 돼요. 그리고 공약대로 해. 그러고 났더니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통사고 제로가 되고 이런 도시에 살래하고 전입인구가 늘고 이구일 시장님은 99년에 시장이 돼서 아직도 시장을 하고 계시고 몇 년째예요? 한 20몇 년.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를 대자보 도시로 만들 건가? 지금은 이런 식이에요. 자동차가 이만큼의 공간을 쓰고 있고 사람은 이만큼밖에 없어요. 이거를 점점 바꿔가요. 자동차 공간을 줄이고 사람의 공간을 늘려가죠. 이런 식으로. 서울의 무교동인데 보통은 가로수가 있으면 가로수 앞 바로 옆이 차도예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된 이유는 원래 차도를 보도로 바꾼 거예요. 로드 다이어트라는 거죠. 종로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는데 종로의 한쪽에다가 이렇게 홍색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그냥 깝깝해 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서울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매니아예요. 따릉이가 등장할 때부터 매년 연간 회원권을 끊고 타요. 저희 시립대학교에서 서울시청도 자전거로도 가요. 시간은 똑같아. 택시를 타나 지하철을 타나 버스를 타나 자전거를 타나. 그런데 자전거를 타는 게 꺼려지는 이유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으니까. 차도를 달리려면 위험하고 보도유를 자전거를 타려면 미안하고. 그러니까 제발 서울시의 자전거 도로를 좀 늘려주면 자전거 타고 훨씬 더 많이 다닐 수 있다. 제가 도시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주말 차입니다. 매주.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주.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그래서 매주 뭐 이제 사례들을 보여줄 텐데 토요일 날 뭐 반나절. 우리는 일요일은 종교 활동 많이 하니까 토요일 날 오전 정도만 하고 그리고 가장 효과가 큰 데부터 아까 야금야금 작전 코펜하겐처럼 가장 효과가 큰 데부터 점점점 늘려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효과를 분석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처음에 그래 하니까 매출이 올라가더라. 이런 식으로. 전주가 코로나 오기 전에 차음거리를 됐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아스팔트 도로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이 전주 시장님, 김승우 시장님 아이들은 도로 위에서 이렇게 음악을 하고 또 들어 누워서 책을 보고 시민들은 도로 위에서 식사를 하고 그죠? 이게 근데 어쩌다 한 번 하니까 아쉽다는 거예요. 매주 하죠.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은 대자보 출퇴근을 날을 정하죠. 누구부터? 시장부터, 공무원들부터. 그래서 금요일 같은 하루 정도는 그냥 자가용 안 타고 버스나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고 저녁에 술도 한다. 이거를 이제 공무원이 주도하면 그 다음에 시민과 민간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 참은 출퇴근, 대자보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앱 같은 걸로 참여하면 여기 이렇게 점수가 쌓이게 하고 서울시 저 9988 손목닥터 있잖아요. 걸어가는 거리에 따라 돈으로 돌려줘요. 그러니까 대자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그런 어떤 리워드를 해주고 내가 지금 기후위기나 탄소 절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심어주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존경하고 칭찬해주자. 그래서 이 좋은 게 확산되게 하자. 이 유럽에는 이달구 시장이나 이런 그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안 해요. 옛날에 누가 한 번 했더라? 이준석 대표가 한 번 따릉이 타고 한 거 빼고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는 그 옛날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자가용 없이 자전거로 항상 출퇴근을 했고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나 뭐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뭐 구청장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자보 도시 운동에 좀 나서왔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